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4년 5개월 만에 발동됐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8.77% 폭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이래 역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코스닥은 88.05포인트 내린 691.28로 7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0.3% 폭락하며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내리며 16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부터 낙폭을 계속 키우더니 2,600선과 2,500선을 잇따라 깼습니다. 급기야 오후 2시 14분 모든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20분 동안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 사태 등에 이어 역대 6번째입니다. 거래 재개 직후엔 한때 10% 넘게 내리며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11.3% 하락한 코스닥 시장에도 오후 1시 56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에서 동시 발동된 겁니다. 오늘 폭락도 외국인들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고 떠났습니다. 오늘 증발한 코스피 시총만 192조 원에 달하는데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유례없는 대폭락장에 금융당국은 오늘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안 진정에 나섰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 한때 약 4,500포인트 폭락하며 87년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더 떨어지는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물 지수도 급락하고 있어 이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전광판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2% 급락해 32,000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약 4,500포인트 폭락하면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특히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만석인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쳤을 때와 같은 광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참가자 모두가 단번에 자금을 빼려고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두 차례나 니케이 선물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만 증시도 8.4% 떨어지면서 지수 산출이 시작된 지 5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일제히 위험 자산을 줄이면서 아시아 증시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과 다우, S&P 500 지수의 선물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나스닥은 최대 6%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증시 폭락이 또다시 미국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계속될지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공 기자, 먼저 왜 이러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 미국 경기 얼마 전만 해도 호황이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경기 침체 공포가 생긴 겁니까? 네, 가장 컸던 게 먼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실업률과 관련해선 3회 법칙이란 걸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실업률이 1년 동안 가장 낮은 숫자보다 0.5%포인트 이상이면 장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7월 기준 이 차이 0.53%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 법칙에 따르면 장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발 경제 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 뭐 오늘 같은 이런 대폭락장이 다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 엔화 강세 이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빌려 다른 자산을 사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엔화가 바로 대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각 나라의 주식 등을 사들였는데 최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투자자들도 갖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고 엔화를 갚기 시작했고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 매도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장중에 10%나 빠졌잖아요. 이번에 급락한 종목들을 보면 AI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10.3%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대만의 기업이죠. TSMC는 오늘 마이너스 5.26%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간 미국 증시의 화랑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최근 제품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나 또 반도체 회사 인텔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악재도 많아 일명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기업과 대만 기업들이 이 회사와 관련이 많아 그 영향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이 하락세가 얼마나 더 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공포심 다소 오래 지속될 전망으로 보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나 대선 같은 빅 이벤트가 있고 중동의 확정 가능성도 아직은 변수로 남아있어 시장의 변동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증권사는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까지의 비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미국의 소비와 투자도 여력 견고한 상황이고 기업의 신용도도 괜찮은 상황이라 일시적 하락에 그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역대 여름 중 오늘 전기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의 아파트 단지들이 정전됐고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이런 폭염이 계속될 거라는 건데 먼저 김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도 냉기를 잃었습니다. 에어컨도 켤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 보고 있다가 팍 모든 게 전기가 나갔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지금 일어났어요. 어제 정전되고 한 2시간 정도는 차에서 있었어요. 에어컨 켜놓고. 어젯밤 8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염에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차 타고 헤매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네요. 시골층이라서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지금. 같은 날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도 전기가 끊겼고 지난 2일 광주 남구에선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선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며칠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실시간 전력 수요치가 94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역대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겁니다. 전력당국은 이번 주 안에 전력 수요 최대치가 또 경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전기뿐 아니라 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 더위에 단수까지 된 마을도 있습니다. 경북 청도 일부 마을에선 어제부터 물이 끊기며 소나기를 받아쓰고 또 제습기를 돌려 물을 얻고 있습니다. 윤도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이틀째입니다. 손도 못 씻고 간다 할게 내가.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생활은 해야 합니다. 급한 빨랫거리 들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찾아 나섭니다. 물이 한 발도 없어갖고 집에 물 없다. 노인들이 모인 요양시설은 언제 한계 상황에 몰릴지 알 수 없습니다. 씻고 빨래할 물은커녕 화장실 쓸 물도 없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양동이를 꺼내 빗물을 받습니다. 빗물을
물을 받았는데 어른들 그 화장실 물로 쓰려고. 제습기를 틀어 모은 물까지 사용합니다. 여기 물이 차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기 부어놓은 거예요. 경북 청도 일부 마을에 물이 안 나온 건 어제 오후 1시쯤부터입니다. 단수될 거란 예고는 없었습니다. 미리 전에 그러면 좀 물이 조금 적게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확보해놓고 어른들 좀 불편한 게 없게 이래놨는데. 밤 10시쯤 되어서야 물이 끊긴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끊긴 세대는 어젯밤 950곳에서 오늘 낮엔 1,700세대까지 늘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시설 용량보다 더 생산을 보내줬는데도 건조기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마실 생수를 집집마다 배급하고 다른 지역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며칠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언제쯤 해결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해가 졌는데도 더위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인데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한 한강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아직 다른 시민들은 안 보이네요. 네, 잠시 뒤인 저녁 7시부터 문을 열립니다. 밤 10시까지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올해 처음 야간 개장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수영장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네, 물 온도를 한번 만져보면 생각보다 미지근합니다. 낮 동안 무더운 날씨 탓에 물 온도가 올라간 건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야간 개장은 이번 주 주말까지만 운영합니다. 네, 오늘 낮에도 참 더웠잖아요. 수영하러 온 시민들 많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무덥고 짜증도 나는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이곳 수영장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직접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신나게 놀다가 간식도 먹고 이 친구를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신나게 장난치고. 물놀이 자주 오는데요. 좋아서 밤에도 올려요. 네, 다만 지난 주말에 야간 개장에만 4천여 명 넘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열대야가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수영장 찾는 시민들 많겠군요. 네, 기상청은 적어도 더위가 열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에 온도가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도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역대 4번째로 긴 열대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열대야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러다 최악의 폭염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앞으로 올 태풍이 변수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오후 4시에 기온이 41도를 기록하면서 홍천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곳이 된 겁니다. 대구는 폭염이 36일 동안 이어졌고 서울도 28일째 불볕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2개의 고기압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손미불처럼 덮은 탓에 뜨거운 열기가 지표면을 계속 달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폭염이 이어져 경기 남부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폭염 일수나 평균 최고 기온은 아직 2018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폭염은 16.9일, 올해는 7.1일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는 높은 습도와 긴 열대야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평균 습도는 83%, 당시보다 훨씬 높아 체감 온도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평균 열대야 역시 12일로 당시 9.5일보다 더 깁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연속 17일로 1912년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계속되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태풍입니다. 2018년엔 태풍 2개가 국내로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넣으면서 가마솥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현재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고 오는 태풍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 이상은 더 폭염이 지속될 걸로 예보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 조금이라도 열을 낮춰보려고 옥상을 흰색으로 다시 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녹색 옥상을 흰색으로 바꾸면 표면 온도가 최소 10도는 내려간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보경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 옥상입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쿨루프 시공을 한 곳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 지붕에 쏟아지는 열을 줄이고 건물 실내 온도를 낮추는 원리입니다. 쿨루프 시공을 한 옥상과 그렇지 않은 옥상을 비교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을 한 옥상의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옥상은 40도를 훌쩍 넘었고 이곳은 33도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내 에너지 효율도 다릅니다. 바닥이 우선 밑에 들어가면은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까? 옛날에 10번 털면 지금 한 번 털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옥상은 대부분 일반적 방수 페인트를 사용해 녹색입니다. 만약에 초록색이었으면 여기 45도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적게는 2도, 그다음에 단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건물들은 뭐 4도 정도도 차이 나는 것들을. 영국 등 해외 논문에서는 쿨루프가 도심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건물 단열 상태 등에 따라 쿨루프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건물인지 상업 건물인지 그다음에 지붕의 형태가 어떤 건지 연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이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쿨월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의 파리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영국 슈퍼컴퓨터가 예상한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5개였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목표도 같았죠. 그런데 오늘 11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입니다. 바로 파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자 먼저 사격부터 얘기해볼까요? 은메달이 또 나왔네요. 네, 조금 전 사격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 사격 역사에서 올림픽 속사권총 메달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5 조영재 선수의 사격 인생도 드라마틱합니다. 원래 공기소총 10m 선수로 뛰다가 대학 진학 후에 빠른 경기 속도에 반해 속사권총 전문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데다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세계 랭킹도 72위인데 세계 랭킹이 37위인데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픽에서 이른바 반란을 썼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가 다음 달인데 한 달 정도 먼저 전역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사격 마지막 날인데 우리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6개를 따내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도 조금 전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안세영 선수가 꿈꾸던 낭만 엔딩이 방금 전 제 뒤로 보이는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8강과 4강전 모두 첫 세트를 내주며 힘겹게 역전승을 거뒀는데 결승에선 게임 스코어 2대0 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1위라 당연한 금메달처럼 보이지만 무릎 부상의 고통을 안고 뛴 뭔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만든 금메달이어서 더 뿌듯한데요. 금메달이란 결과를 만들기까지 안세영이 거쳐왔던 과정을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지만 파리올림픽 전부터 무릎 부상이 안세영을 짓눌렀습니다. 외국 언론은 올림픽 여자 단식 우승자로 세계 1위 안세영 대신 일본의 야마구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야마구치와 맞선 8강전이 고비였습니다. 1세트를 내주면서 흔들렸지만 2세트부터 달라졌습니다. 4강전에서 만난 인도네시아의 툰중을 상대로도 1세트를 놓치면서 힘들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도 마지막은 늘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저는 늘 빨리 끝내고 싶고요. 상대를 지치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돌파구는 늘 안세영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에서 찾았습니다. 코트에 몸을 던져 공을 살려내고 어떻게든 받아치며 상대 실수를 기다리면서 한 발 더 뛰는 배드민턴은 올림픽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100% 아닌 몸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통증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는데 상대를 더 뛰게 하고 자신은 덜 움직이는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그 불안감을 털어냈습니다.
결국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내며 배드민턴의 안세영 시대를 열었습니다. 3년 전 19살에 나선 도쿄올림픽에선 천유페이에 가로막혀 8강에서 탈락한 뒤 눈물을 펑펑 쏟아냈는데 이번엔 약속한 낭만 엔딩이란 말처럼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샴페인을 채워서 흔들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좀 즐겁게 재밌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웃게 되잖아요. 파리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양궁과 함께 사격에서도 메달이 쏟아졌죠. 특히 이번 대회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김예지 선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출연시키자고 할 정도였는데 김예지의 답은 뭐였을지 들어보시죠. 하혜빈 기자입니다. 우리 사격 선수들이 처음으로 파리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사격 경기는 프랑스 사토르에서만 열려 에펠탑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진짜 풀, 나무, 숲, 벌레. 네. 밥도 풀밖에 안 나와요. 벌레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총 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과거 국제대회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에 집중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던 김예지도 무덤덤한 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처음 서울을 상경했을 때 그 느낌과 여기가 서울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김예지 영상을 보고 영화에 출연시켜야 한다고 말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답도 내놓았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과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소개되면 올림픽 스타로 떠올랐는데 이런 반응에도 담담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가 봅니다. 예, 예, 저는 운동선수니까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김예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김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사격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대한 기대를 남겼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난 지 닷새째. 주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겨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흘 전부터 주차 중이었고 충전 상태도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왜 폭발한 건지 원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차량이 지게차에 들려 주차장 밖으로 나옵니다. 닷새 전 불이 처음 시작된 벤츠 전기차입니다. 경찰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정밀 감식을 오늘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감식 도중 중단됐습니다. 배터리팩을 수거해 분석해야 하는데 또 불이 날 위험이 있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원인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불이 난 차량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흘 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 지난 1일 새벽 6시 15분. 59시간 동안 시동이 꺼진 채 충전도 하지 않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원인 파악과 별개로 주민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피소에서 한 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근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못 나가고 아마 내일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 힘겹게 올라간 집. 수도도 끊겼고 냉장고에 상한 음식은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당황스럽고 화도 나지만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을 위해 가게 문을 열어준 상인. 주민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에 아기들이 내복바람으로 신발도 못 신고. 장사를 마친 뒤 음료와 간식거리를 대피소에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만큼은 사갔던 것 같아요.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원인 파악은 쉽지 않고 폭염 속 피난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불이 시작된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도 화재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리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결함이나 송상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는 중국 파라시스의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에서도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벤츠 전기차가 차고에 주차돼 있다 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전 상태가 아니었고 20시간가량 주차돼 있다가 불이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에 중국에선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3만여 대가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모델인 벤츠 EQE 차량 일부는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화재가 난 차량은 제작 연도가 달라 리콜 대상에선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식 후 정확한 원인 분석까진 긴 시간이 소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 품질 불량인 경우에는 완전히 다 타버리지 않은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터리 결함뿐 아니라 충격 누적 등 다양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덴틀라이트 현상이라고 조금씩 침전물이 생기면서 만나서 그 분리막을 손상시키면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같은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두지 말라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까지 벌어졌고 공포 심리,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주차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지상 충전소에만 차를 대도록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려면 불이 나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좀 죄인된 느낌? 걔도 지하에 집어넣는다고 우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불안감은 커졌고 이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대로 두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상 주차를 권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아예 놀이터를 헐어 지상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화재는 어디서나 날 수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에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지하 충전소가 있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밑에서 뿌리는 스프링클러, 자동 수조 설치가 힘들면 질소 소화기라도 먼저 갖춰야 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야권이 정치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를 한 거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정치 사찰이라는 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1월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문자에 나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선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과 당직자 수십 명이 통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에 조회한 사실을 총선이 지나고 이제야 통보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단순 가입자 조회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경우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적법한 영장 집행 등을 정치 사찰이라 표현한 건 악의적 왜곡이라며 증거 인멸 등 우려로 법정 유예 시한에 맞춰 통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이르면 내일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여전히 초박빙 승부를 이어갔는데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최종 면접을 마친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자택으로 들어섭니다. Governor Shapiro, how was your meeting with Vice President Harris? 해리스는 오늘 부통령 후보군 3인방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셔피로 주지사를 비롯해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의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입니다. 이르면 내일 공식 지명됩니다. 최근 나온 대선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에서 50대 50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대선과 달리 부통령 후보가 결정적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셔피로는 공개적으로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J.D. Vance is a total phony baloney. He is the most inorganic candidate I think I have ever seen on the national stage.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선거인단이 많습니다. 또 해리스가 러닝메이트와 함께하는 첫 번째 무대가 이곳이란 점도 셔피로의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전국 인지도가 높은 켈리나 교사 출신인 월즈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한편 공화당 내부에선 각종 설화가 불거진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벤스는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I actually take their criticism as a badge of hono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Historically, the vice president in terms of the election does not have any impact.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자신이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ATM기에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유명 보안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택시를 바꿔 타며 강원도까지 도망쳐 산속에 돈을 묻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다시 돈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이 흙을 파냅니다. 거기. 손으로 파헤쳐 보니 커다란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꽁꽁 싸맨 봉지 안에 검은색 가방이 있습니다. 맞지? 핸드폰 여기 있는 지퍼를 열자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보안업체 직업 A씨가 은행 ATM기에서 훔친 현금입니다. 지난달 말 A씨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영등포구의 은행 두 곳에서 ATM기 6대를 털었습니다. 훔친 돈만 모두 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ATM 기기가 고장났을 때 출동하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돈을 훔칠 땐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택시를 바꿔 타며 강원도 등 지방으로 도망쳤지만 9일 만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훔친 돈을 야산에 숨긴 뒤 되찾으려다 잠복하던 경찰에게 붙잡힌 겁니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8천만 원은 빚을 갚고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주로 활동한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연합 동아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하며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갔던 곳인데 알고 보니 마약 소굴이었던 겁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클럽에서 파티를 하고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회원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연세대를 나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포함해 주요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고가 외제차, 고급 호텔,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와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 소굴이었습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에게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LSD, 케타민 등 점점 더 강한 마약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약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고급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동구매로 싼 값에 사들인 마약을 중독된 동아리 회원 등에게 2배로 비싸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 파티를 열어 더 많은 동아리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아리 회원들은 서로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팀장이란 말이야. 나만 입단하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가봐야 돼. 검찰은 모두 14명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와 다음 달 3일부터 가정에 배치됩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거란 기대에 벌써부터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 아이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 많이 거의 이제 봐주시기는 하는데 버티다 못해 결국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퇴사 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이제 경력 단절이 됐었거든요. 여성이 일을 지속하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육아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이런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고 필리핀 정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을 갖춘 인력들만 뽑았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고용하면 월 238만 원, 하루 4시간이면 119만 원이 듭니다. 민간업체에 소속된 한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3인 가구 중위소득이 471만 원, 사실상 소득의 절반을 떼어줘야 합니다. 매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금액이죠, 사실. 보육비로도 한 100에서 2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같은 제도를 훨씬 저렴하게 시행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 경쟁률은 4대1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인생 사진 찍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제주 바닷가에서 다이빙 인증샷을 찍는 게 유행이라는데 물 깊이도 모른 채 뛰어들었다가 사지가 마비되고 만취 상태로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다이빙 성지, 다이빙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제주시 세기알 포구입니다. 이쪽 보시면 다이빙 위험 지역이라는 걸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낮 시간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이빙 사고가 잦은 이곳, 취재 이틀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래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머리를 어쨌든 바닥에 부딪히면서 술을 마시고 다이빙하는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일단 음주 드시는 것도 불편하고 쓰레기도 이렇게 보시면 저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편하죠. 술 먹고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직접 실태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안전요원도 퇴근한 저녁 바닷물이 들어차는 만조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로등에 의지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수십 명이 포구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이쪽 보시면 다이빙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라고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표지가 좀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캔이 보입니다. 양주병 옆에 누워있는 남성. 다이빙 경고 표지판은 옷걸이가 됐습니다. 막 물에서 나온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걷다 넘어지고 뛰다 넘어지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고 나는 건 진짜 드물고 한마디로 비행기도 떨어지면 무서운 거. 또 다른 사람에겐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여기는 제주시나 해경이나 소방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곳인데 하시고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안 오시니까 일단 사람들이 계속 많이 뛰지 않나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또 다이빙이라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 제주 한 해수욕장에선 20대 안전요원이 술을 마시고 다이빙을 하다 숨졌습니다. 문제는 술뿐만이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간조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은 바다가 보자마자 바로 다이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 자체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다이빙을 금지할 규정은 없는 상황. 그래서 지자체와 해경이 자제해달라고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는 다이버분들도 있고 그냥 되게 바다 놀러 왔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주 도내에서 라이프가드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 구역에서만 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취재 당일에도 다이빙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인기 장소인 제주시 월령포구. 관광객이 수심 1.5m 바다로 다이빙을 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구조 당시에 남성은 경추 손상과 사지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현장 바로 아래에 이렇게 현수막이 한 장 있는데요. 잠깐 문구를 보여드리면 현재 수위는 다이빙에 위험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휴가철에 여름 좀 즐기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낭만이 사고가 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방금 전 국가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안세영은 결승전 후 믹스트 인터뷰에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를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아주 큰 실망을 느꼈다며 앞으로 같이 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2살인 안세영의 이 발언은 향후 대표팀에서 떠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앞으로 큰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서울도 못지않게 15일 연속 밤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폭염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 때때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5에서 60mm 정도 내리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순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호남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8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고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